각골문을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각골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현재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점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자죠. 그다음 요것이 이제 용자고 용자는 이런 모양으로 실제 각골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용후, 이게 용후입니다. 후, 제후 후자고 이 용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기밀에 점을 묻습니다. 왕이 신에게 구하고 용후에게 따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왕이 지금 이 은나라 은어의 각골문은 왕이 점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점쳤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공식 문서예요. 그냥 우리가 점쳤다 그러면은 이것을 별 중요시 않게 생각하고 뭐 그냥 뭐라 할까 좀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왕이 점을 쳤기 때문에 이건 왕의 공식 문서고, 그래서 이 왕의 이 복사는 다 보존돼 있어요. 물론 분실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왕실에서 친 이 복사들은 그대로 보존돼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룬 거죠. 왕의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점을 쳐요, 직접. 물론 왕이 점을 치지 않고 이제 귀족이 점을 치고 또 정인이 점을 치는 분들이 점을 치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왕이 점 쳤다고 해서 왕의 복사다 이렇게 왕복사인데 이런 것들은 왕이 직접 점 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점을 쳤는데 이 제후에게요. 이러이러한 곳에 제후에게 따를까요? 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점을 치는데 이 제후가 다른 나라 제후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이 용후는 누구겠느냐? 계속 이 자급,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 읍을 이제 중위시해서 읍을 건설한다. 자급이라고 그래요. 읍을 건설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점의 내용을 보면은 제께서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께서. 그럼 과연 이 제가 누구냐 얘기예요. 제께 왕이 여기서 왕은 은나라 무정왕입니다. 무정왕이 점을 치면서 이 자급 읍을 건설하는데 제께서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허락한다는 만약약자를 허락한다는 개념으로 쓰는데 제가 허락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또 무인에도 점을 치는데 이 용후가 진실로 올까요? 또는 그 다음에 또 경진일에 점을 칠 때는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계속 묻고 있고 이렇게 자급에 관계되면서 이렇게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하는 이런 복사가 제가 보니까 한 30여 군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왕실의 아주 중요한 국사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군 세기에 보면은 23세 아홀 단군 원년 갑신 BC 1237년에 은나라 땅에 6읍을 설치할 때 은나라 사람과 서로 다투어 결판이 나지 아니하므로 병력을 진입시켜 이를 격파하였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자급 읍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조선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이 고조선과 은나라가 지금 거의 국경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국경선 일대에다가 읍을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조선에서는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은나라에서는 설치하려고 그러고, 은나라 왕이 걱정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점을 쳐보는 거예요. 제께서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제후, 이런 용후, 제후한테 제후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하면서 좀 걱정스럽게 좀 점을 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용후는 어느 나라 제후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느 나라 제후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읍은 이 은나라는 고조선 하가점 하층문화 적봉 일대에 가보면은 고조선 하가점 하층문화는 다 석성이 많지요. 석성이 아주 하가점 하층문화는 석성이 나라다 할 정도로 석성이 많은데, 은나라에서는 사실 석성은 없어요. 석성은 없고 그냥 일반 그냥 마을 읍인데, 그래서 은나라의 그 읍을 은나라는 읍제 국가다. 읍이 뭐 한 3,000개인가 막 이렇게 많을 정도로
은나라는 읍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읍이라는 건 결국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주지를 읍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한 지역에 뭐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신도시를. 그래서 거기에 이주해 가지고 살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게 아주 문제가 된 거야. 특히 이제 국경선 일대에 막 읍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뭐 뒤로 가라, 앞으로 빼라, 막 이런 이제 그런 다툼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 문제가 이제 단군 세기에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것이 곧 이거하고 이것이 시기가 일치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로 국가 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럼 용후는 누구냐? 과연 이 각골문에서 말한 용후는 누구냐? 물론 저 용에 대해서 지금 각골문은 제가 처음에 얘기해서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각골문에서의 저와 용은 얘기해서 말씀드린 그런 천자문화의 용어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은나라에서는 원문에 있는 천자문화에서 좀 후퇴해서 변형돼 가지고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용우를 일본의 그 패촉무서 같은 경우는 도성으로 설명을 했어요. 도성으로. 그래서 그분은 거의 근사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그 도성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은나라 도성이라는 얘기냐?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은나라 도성이라면 자기 나라 제후인데 자기 나라 제후에 대해서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는 점은 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예를 들면 그럼 도성이면은, 도성의 제후면은 어느 도성의 제후겠느냐? 저는 그것을 봤을 때 바로 은나라 입장에서는 상국, 그러니까 상국에 해당되는 제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제후와 윽은 동급이에요. 은나라 왕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임금은 은나라 왕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 이 도성의 나라, 그러니까 용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 얘기에서 기초로 해서 이 뜻을 해석한다면 그건 천자국의 제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천자국의 제후는 어디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각골문에 여러 가지 방국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연 어느 나라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 이제 숙제로 남겨놓고요. 아무튼 글자 상으로만 해석하면은 천자국의 진 궁전, 그러니까 천자국의 궁성으로 해석한다면 거기에 앞에 나와 있는 제자도 하늘의 상제, 지금 각골문에서는 제자를 무조건 하늘의 상제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상제라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실 속에 어떤 제왕이 아니겠느냐. 제왕이라면 은혜 왕이 아닌 그 제왕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고주선의 제왕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시경에 보면 이제 한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한우, 용후와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용후는 은 자체의 이 도성의 제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도성은 상국의 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글자 각골문에 나와 있는 원뜻이 아닐까. 그런데 물론 지금 중국 학자들은, 각골문 학자들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용후를 이 용자를 공경한다는 숭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 문헌들이 있죠. 아무튼 현재 중국 학자들이 그건 해석이고요. 과연 그것이 맞을지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저와 용과 저 두 글자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나온 다른 문자들은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자를 이제 비교하면은 이런 그 삼자점 속성에서 이런 두 글자가 나왔어요. 이런 두 글자가 나왔고요. 이것은 우아량 유적에서 우물정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물정자가 나왔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이건 고가대자 유적에서 이런 도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도문이 나왔는데 글자가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그 지금 족봉 일대의 좌우에서 이런 글자들이 지금 이런 글자에 나오고 있다. 이건 도기에 나오니까 도문이죠. 여기는 요것도 하나의 벽돌 모양이고, 요것도 도문이고, 이런 글자에 나오게 돼요. 도문의 두 글자, 여기도 도문에 두 글자가 나와 있고, 요것은 이거 우물정자라고 보면은
한 글자 해서 주변에 지금 계속 문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세어본 바로는 그 적봉일대 우리가 고주선 문자로 추정되는 그런 문자들이 한 10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연구를 해서 이제 해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주선 문명에 대해서 중국 측은 북방의 청동기 유물에 대해서, 청동문화에 대해서 지금 중국 측은 선상문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역사의 정통성을 은혜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요? 과연 그것이 은혜 선상문화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대순도 유목민족이 대거 남하하는 민족 대이동과 북방 고문화가 은문화의 기원에 작용했다. 유목민족이 대거 남하하면서 그것은 북방 고문화가 은문화의 기원을 준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 논리도 결국은 선상문화다. 거기는 본래 상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그들 살다가 남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신용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북방에 먼저 형성된 고주선 문명은 고주선 이주민들을 통하여 그 다음 고중국 문명, 황하 문명의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결국 적봉 일대의 그 북방 문화는 선상 문화가 아니라 우리 고주선 문명이 고주선 이주민들을 통해서 이 아래 은나라, 상나라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신용화 교수님은 고주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중국 학자들은 상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신용화 교수는 아니다. 고주선의 관점에서 그는 고주선 문명은 고주선 이주민들이 내려와서 은상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는 고주선의 원형 문화냐 아니면 선상 문화냐는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역사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동 시료입니다. 청동 시료 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상나라가 여기 있어요. 상나라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나온 적봉은 여기입니다. 적봉 일대입니다. 상나라에서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선상문화론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살고 있는 상나라, 이 은나라, 이 사람들의 조상이 여기 살았다가, 조상이 여기 살다가 이런 문자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해안을 따라 남하해가지고 이 조상이 내려와서 상나라를 건설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기 이 문화, 이 적봉에 대한 소위 말해서 선상문화론이라는 얘기죠. 왜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가 고주선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고주선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이 상나라 조상이 본래 살았다가 남하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나라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상문화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청동기가 적봉에서 청동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조상이 만든 거다. 자기들 조상이 만들어 놓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자기들은 이렇게 남하해가지고 또 다시 나라를 세운 거다. 이것이 지금 중국 학자들이 말하는 선상문화론이에요. 선상문화론. 무슨 얘기냐? 이 적봉 일대를 고주선이 못 들어오게 하고 본래 상나라 조상들이 거기서 살았다. 이 논리죠. 근데 신용화 교수님 그게 아니라 이 상나라는, 은나라 상나라는 고주선 이주민이 내려와서 세운 거다. 여기 본래 여기 적봉에 고주선 사람이 살았는데 누가 살았느냐? 고주선의 박달족, 이게 그 한문을 이렇게 박이라고 쓰는데요. 고주선은 박달족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내려와서 남하해서 해안을 따라 남하해가지고 여기 상나라를 세울 때 영향을 주었다. 우리 고주선 사람들이 영향을 줘서 상나라 형성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용화 교수가 말하고 있는 고주선 문명론. 고주선 문명의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것을 보면 이용 천자의 궁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이 표시는 중국에서는 은의 방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의 방족이 아니라 결국 고주선의 천자국의 궁성으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고 여기는 선상족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본래 이 지역에 선진 고주선 문명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선상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처음에 이 논문을 쓸 때 이 두 글자가 고조선 문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두 글자는 고조선 문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물론 고조선 문자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은 논문의 성격상 저는 고조선 문자의 가능성이 높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것은 최소한 아까 BC 2300년에서 1600년이라고 했는데요. 최소한 이것은 2000년경 전후의 문자다. 이렇게 고조선 문자다. 고조선의 초기 문자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 형태를 각골문형 고근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에 세 개 있으니까 근문은 근문인데 그 청동기보다는 빠른 고근문이다. 근데 글자 모양은 각골문과 비슷하다. 그래서 각골문형 고근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고조선 문자와 요의 아까 요 문자를 얘기했는데 요 문자는 시기적으로 서로 거의 동시대다. 그래서 여유동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조선 문자 위에 두 글자는 고조선 문자, 이 두 글자는 바로 고조선 문자고 또 요 문자는 아까 도기에 나와 있던 그 문자는 바로 요의 문자라면 요 두 글자는 고조선 문자다. 그렇게 해야 이 여요동시라는 말이 맞아요. 여요동시. 그러니까 요와 고조선이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BC 2000년이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이 글자도 요의 글자도 BC 200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문자가 출현했고 그 문자는 바로 고조선에는 청동기에 저와 용이라는 두 글자가 세 개 있었고 요의 문자는 도자기에 아까 본 대로 문자와 또 요자, 읍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아무튼 두 글자가 세 개 있었죠. 그래서 여요동시라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요 글자입니다. 이 용후는 결국 천자국의 제후다. 고조선의 제후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 시경에 있는 한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글자, 이 용후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도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 상고사에서 고조선 태자 부루가 우에 한자를 전해줬다는 말이 나와요. 물론 단재 선생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글을 쓰셨을까? 그건 아닐 거고요. 아무튼 한자를 전해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청동 시루를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신채호 선생이 말한 한자 전례, 한자를 우에 전해줬다고 했는데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군 세기에도 고조선 초기에는 상형 표의 문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상형 표의 문자가 바로 이제 이 표의 문자가 바로 이러한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 3세 가덕 때의 표의 문자와 함께 이제 표음자로는 가림토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조선 시대에도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같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사관이 설치돼서 한자가 유입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건 식민사관이기 때문에 부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용 이 두 글자는 물론 각골문하고 형태는 비슷해요. 각골문이랑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선상문화가 아니라 우리 고조선의 원형문화로서 우리가 고조선의 문자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글자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 청동 시료에 있는 글자 모양을 탁본한 거고요. 이런 글자가 있었고 이건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거고요. 각골문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렇게 글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형돼서 용자는 이렇게 변형되어 있고요. 근문에 보면 은지 근문에는 글자가 많이 변형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래된 거다, 오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각골문과 근문, 은주의 각골문과 근문으로만 글자의 변천사를 보면은 각골문이 먼저고 이제 근문이 먼저죠. 물론 그 이전에도 근문이 아주 오래된 근문이 있었지만 이 글자의 변형 과정을 볼 때는 각골문이 먼저고 근문이 그 다음인데 이것은 글자의 형태가 청동기에 새겼기 때문에 근문이죠. 근문이지만 글자의 모양은 이 근문보다는 각골문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 글자를 각골문형 고근문이다 이렇게 한번 글자의 성격을 규정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문자가 중요하냐, 이 문자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바른 역사 주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왜 또 문자가 중요하냐? 소위 역사에서 말하는 그 문명, 우리가 고조선 문명이 성립하려면은 문자, 도시, 청동기가 나와야 되거든. 이 세 가지 3대 지표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고조선 문명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비록 두 글자지만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여러 글자가 나올 겁니다. 뭐 10자, 뭐 20자 앞으로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고조선 문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조선도 문명이다. 문명의 단위로서 이제 고조선을 말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이 3대 지표에서 한 가지 더해서 4대 지표라고 할 경우에는 뭐냐? 그 예제를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예법. 예제가 있어야 문명이 성립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제를 본다면 고조선에서는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천자의 예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기라는 게 있었다는 건 뭡니까? 예기라는 건 우리가 뭐 이렇게 관용선제 하는 그런 예가 아니라 그 예라는 것은 그 당시 예는 통치 질서,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설명하는 게 예도하는 예자가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요. 그러한 예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문명이 성립되고 그 예제는 뭐냐? 결국 천자의 예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천자의 예제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는 고조선 문헌에는 없지만 중국의 예기하고 주례 이 두 책이 바로 천자의 예제를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뭐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삼경, 사서오경, 십삼경 이런 책들이 단순히 중국 기록은 한자로 되어 있지만 중국 문화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우리 고조선 문화가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어박물관에 있는 갱에 있는 그런 각골문들입니다. 각골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잘 보존되어 있는 것들은 왕실의 이제 공식 문서로서의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조선의 고군문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궁금하죠. 여기가 오화량이고 적봉이고 여기가 심양인데요. 이 일대가 지금 사막으로 이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고조선 관련 유물이 나온다면 지금 이 적봉 아랫지방에는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뭐 여기는 지금 뭐 홍산문화 또는 하가점 하층문화 이 유화 문명권이 형성이 돼서 많은 유물 유적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이제 이러한 문자들이 어딘가에 이제 숨어 있을 텐데 우리 고조선 문자가 과연 어디에 숨어 있겠느냐 할 때 바로 이쪽 여기 위에가 이제 사막 과이심 사막인데요. 아마 사막 일대를 앞으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 문자가 나오면 저것이 이제 고조선 문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 역사 교과서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문자 없는 민족에서 문자 있는 민족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역사문화 특별법이 있는데요. 현재는 9대인데 고조선 역사문화권이 신설돼서 이제 10대 역사문화권이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현재 국어기본법에는 한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한자를 가르치는 것은 여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책임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한글은 우리의 고유 문자라 그랬어요. 한글이 우리 문자인 건 맞지만 한글을 우리 고유 문자라고 하는 건 좀 사실상은 틀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한글은 우리의 이제 근대 문자고 그러면 과거에 왕주실록을 500년 왕주실록을 썼는데 그 500년 왕주실록을 한글로 썼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500년 왕주실록을 쓴 문자를 한자인데 우리는 그럼 그 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고전 국어로 우리가 그 한자를 대하면은 이 국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자 교육을 과거에 한글 전용법이 있을 때는 1948년 한글 전용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한글 전용법이 사라지면서 이제 국어 기본법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국어 기본법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규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 한자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국어 기본법에 한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당분간 필요할 때까지는 한자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게 뭔가 바뀌어야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왜 한자를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대할 때 지금 이게 중국 문자냐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고 또
여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고조선 시대에도 이런 한자를 사용했다면 결국 한자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이 한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고유 문자로서의 한자가 기능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한자를 위해서 한글이 쓰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한글, 한류 이 모든 게 한류와 한글 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탔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니까 그건 한글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사실은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가 없는 한글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한자가 있는 한글. 한자가 있기 때문에 한글이 더 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한테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 또 배워놓으면 또 한자는 얼마든지 한글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자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여수라는 지명을 놓고 여수가 고울여자 물수자인데 그것을 나그네 여자 근심수 여수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이 한자 어휘력이 대단히 풍부한 거지요. 여수라는 지명에서 나그네의 근심, 여수라는 말을 생각해내서 소설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한자의 어휘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왜 여수를 고울여 물수를 나그네여 근심수 여수를 여수로 재해석해서 중의적인 표현이죠. 중의적으로 표현해서 소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건 대단한 어휘력이 대단한 것이고 그러한 어휘력은 바로 한자 교육에서 나온 것이고 한강 작가님이 어려서 한자 한문 교육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자의 어휘력이 풍부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노벨 문학상이 나오려면은 우리는 한자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한자와 한글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자가 있기 때문에 한글이 더 빛난다. 그런 만큼 젊은 세대들한테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 그런데 한자는 많이 배울 것까지는 없고요. 한중일 공통 한자가 808자예요. 808자만 가르치면 천자, 이천자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가지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자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아직 국가에서는 한자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없어서 못 가르치지만 지방 조례로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대구, 대전, 이렇게 광주도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경상북도에서 아주 모범적인 것이 이제 이런 조례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고조선의 문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봉에서 나온 이 두 글자가 이제 저는 고조선 문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논문을 통해서 자꾸 후속 논문이 나오면서 이 글자가 고조선 문자로 확정이 되면 고조선 문자로서 우리가 교과서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적봉 일대에 여러 글자들이 지금 출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다른 문자들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해독이 돼가지고 우리 역사를 밝히는데 그런 글자들이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그 적봉 일대에 지금 현재까지 한 10자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 우리 고조선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81년에 발굴된 그 청동시루에 나오는 두 글자 1982년에 소혁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그 문자를 공개한 이후에 제가 40년 만에 다시 그 글자를 해독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